자, 지금까지는 이제 신용 등급의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용 등급을 좀 올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락하는 요인 부분을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 금융회사가 주거래은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여러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게죠. 또 개인 대출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 규모도 작은 그런 고객이 한 은행, 주거래은행을 한 개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분산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은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출이 1억을 내가 받고 싶다. 근데 A은행에 5천만 원 받고 B은행에 5천만 원 받고, 또 자금이 1억이 있는데 한 은행에다 1억을 하지 않고 A은행에 5천만 원 예금하고 B은행에 2천만 원 나눠서 했다. 자, 이럴 경우에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 은행에 집중적으로 한 고객보다는 나누어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나누어서 한 고객보다 더 신용 등급이 좋다는 것이죠. 집중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은행의 거래를 집중해서 거래하는 것이 신용 등급에 올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에 개인 신용대출에 개인 대출 보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대출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으로 보증을 씁니다. 또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가점주주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가점주주일 경우에는 또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건 아니죠. 물론 가계대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인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해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엄청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직장도 튼튼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삼성전자에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을 이제 보증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증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증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고, 제가 본인 스스로 누구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자기가 보증을 썼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은행 같은 데 보증을 안 세우지만은 개인 간의 대출 대여금일 경우는 보증을 요새도 서고 있습니다. 왜? 채무자를 차주를 좀 불안하니까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보증을 서는데, 그 경우에 보증을 연대 보증을 서느냐 보통 보증을 서느냐에 따라서 보증의 책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상식적으로도 나중에 법률 상식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통 보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대 보증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 자, 그렇다면 보통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연대 보증은 채무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차주가 돈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대보증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 채무자가 지금 돈을 안 갖고 있으니 당신이 연대보증인이요, 당신이 돈을 다 갚으세요. 이럴 경우에 채무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돈 구긴도 못 했어요. 문제가 채무자, 차주한테 가가지고 청구하고, 부족하면은 연대보증인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에서 볼 때는 채무자가 좀 자력이 안 좋더라도 보증이만 든든하면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통 보증일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통 보증인한테 가가지고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 당신이 보통 보증이기 때문에 돈을 갚으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 보통 보증인은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돈 구경도 못 했어요. 차주한테 가서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모자라고 재산 압류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다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마지막으로 보증인은 나에게 청구하시오 하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보증인인 거죠. 그래서 연대 보증인과 보통 보증인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이 금융회사, 즉 은행에 보증을 쓴다면 이거는 무조건 연대 보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은행에 돈 대묻고는 뭐 멀리 못 간다고.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이야기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사업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자연금 증서 쓸 때는 연대보증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혹시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보증을 쓴다 라고 한다면은 보통보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서로 내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지고 내가 강의할 때에 그 수강생 중에서 아유 교수님 내가 스스로 자필해 가지고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이거 채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연금 썼는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채권자가 이 사람이 연대보증 썼는데 빼주겠습니까? 절대 안 빼주죠. 연대보증보다 더 자산이 좋은 사람이 데리고 오면은 본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빼준 연대보증인을 제거를 안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 쓸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렸지만 연체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체를 최대한 이용해라. 예를 들면은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대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이체를 다 해놨고 자동이체 하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자동이체 결제에 돈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자동이체 결제됐겠지만 나중에 보니 연체가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멘토링한 회사에 국세가 연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금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사실은 경영 멘토링 하는 회사에 결산 보고서를 딱 보니까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니까 손비 인정을 받지 않는 연체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연체이자는 손비 인정을 못 받거든요. 즉 말해 손비 인정을 못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익으로 산입되어 가지고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자가 연체되느냐? 이자 연체되는 바람에 손비 인정을 못 받고 우리 회사에 손을 잃게 됐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아이고 고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은행에 이제 기업체 하다 보면 그래 은행이 많습니다. 결제 계좌 은행에 사전에 입금을 안 시행한 거예요. 자기는 돈 있는 줄 알고. 그건 나중에 보니까 결제가 안 되고 연체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은 연체가 되어가지고 손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기 혼을 내줬습니다. 내가 만약 대표이사를 같으면은 넌 앞으로 우리 회사 취업 못 한다. 내가 그만두게 하게. 왜냐? 월급 주고 그런 일을 하러 일을 채용했는데 그거 관리만 하면은 이 사람 안 하지. 지금은 이제 내가 상당히 이제 혼을 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동이체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고 결제일 하루 전에 결제 자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카드가 몇 장씩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딱 주거래은행 카드 한 장만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 카드 사용하면은 나중에 분실하면은 또 신고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별 카드 분산 사용하면 그래 실적이 또 분산된다는 것이죠. 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도 주거래은행의 카드 한 장만 사용해라.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드가 보면은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보면은 뭐 300에서 500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적절한 카드 이용 한도에서 카드 사용과 결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카드 이용 한도가 100만 원인데, 매월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한도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카드 이용 한도가 200만 원인데 매월 사용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A는 한도가 100만 원인데 사용 100만 원하고, B는 한도가 200만 원인데 사용은 100만 원 되겠죠. 자, 어느 사람이 더 신용 등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제가 한도의 50% 이내 적어 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A는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B는 한도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그럼 어떻습니까? 50% 사용한 거죠. 그래서 평가회사에서 볼 때에 A는, 아, 이 사람은 이용한도 100만 원인데 계속 한도를 풀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B는 한도가 200인데 매월 100만 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한도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쓰고 있다. 50%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은 등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도의 50% 이내 사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거은행 가시거든, 내 평균 여러분 사용 한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 평균 사용 한도의 두 배로 여러분들이 카드 이용 한도를 좀 설정을 해두면은 결국 50%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시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특히 이제 우리 여성 대표가 계시나든지 혹시 또 집에 가족들께서 이제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많이 합니다. 자, 이 할부 구매를 할 때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미칩니다. 할부 구매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대출로 봅니다. 대출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할부 구매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연체가 되면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할부 구매 대금 자체가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많다, 이럴 경우도 신용 등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할부 구매를 사용하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연체를 하지 마라. 연체를 안 하게 되면은 할부도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할부 수수료가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가 높습니다. 할부 수수료 보면은 1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부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다 말씀드리죠. 각종 통신 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해가지고 증명서를 내면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카드 대출 뭐라 했습니까? 현금 서비스. 네. 장기 카드 대출은 카드론 혹시 카드 대출, 이는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한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 예금도 마찬가지고 분산해서 받는다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용등급 1등급 올리는데 얼마 걸린다 되어 있습니까? 평균 4.3개월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 심지어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체시경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안 오릅니다.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등급 올리는 것에서 바로 올리지 않는다고. 좀 두고 본다는 이야기죠. 또 이 사람이 연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일이 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데 얼마 걸리십니까? 총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신용등급 조회하는 사이트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신용등급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상하다. 나는 대출도 연체한 식이고 카드 대금 연체한 식이고 공과금도 기일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좋다 라고 한다면은 거래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정정 요청을 하면은 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어떻게 하면 그 신용등급이 하락이 요인이냐, 그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체는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대금,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납부기일 연체, 요 세 가지가 제일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것이 뭡니까? 현금 서비스, 카드 대출, 그 다음에 저축은행 대출, 그죠? 그 다음 대부업체,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또 등급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례도 드렸습니다만은 국세, 지방세 연체가 되면은 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금은 연체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제가 신용등급 조회하는 것이 2011년 10월부터 이제 그 등급 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인 연체 정보가 해제가 다 갚더라도 5년 동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금융거래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 중에서 1 내지 6등급일 경우에 등급 소유자는 어떻게 된다? 1금융회사인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정책금융도 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7 내지 10등급은 무슨 사람이랬습니까? 저신용자랬죠. 이 사람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 즉 말해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협,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런 서민금융기관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다면 금리를 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을 한데도 1등급에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관리는 중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로 된다. 그 내용이 신용등급 개선 방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용관리 10개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거래를, 주거래를 금융회사를 정해서 해라. 주거래 금융회사를 몇 개를? 한 개만 정해야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한 개만 정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체는 가급적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라.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라? 주거래은행을 통해 가지고 자동이체를 이용해라. 자동이체할 때 주의할 점 뭐랬습니까? 결제일 하루 전에 D-1일에 결제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해서.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 규모를 설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비례해서 과도한 그런 부채는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에 대한 관리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신용등급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라. 그럼 정기적인 어떤 정도냐? 분기에 1회, 즉 말해서 연 4회 정도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보증은 절대적으로 쓰지 마라. 보증은. 그 다음에 연체는 소액인 경우에도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히 결정해라.
요즘도 보면은 저한테도 휴대폰으로 뭐 유사한 은행명이라든지 신한은행, 국민은행, KB 이래가지고 유사한 그런 대출 안내가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파밍, 그다음 그런데 불법 금융거래 여러분들이 사기 안 당하도록 그런 사이트라든지 문자가 오면은 절대적으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번째로는 연락처 변경할 때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보통 보면은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연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 6월 말, 12월 말, 즉 반기결산하고 본결산할 때에 연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연체 보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어떻게 통지하느냐? 자, 고객님, 지금 연체가 한 100만 원인데 조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탕감해 줄 테니까 변제를 하고 기일을 연장하십시오.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 금융회사에서는 연체 비율이 높으면은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체율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체 보유자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화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통지를 했는데 우편물에 반송됐다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연체 정리뿐만 아니고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지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각 금융회사 한도, 그 다음 금융회사에서 100이 내려오면은 금융회사에 소속되는 각 지점마다 또 일정 금액의 한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정책 자금을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대출해 줄 것이냐, 이거 이제 통지를 이제 창구 직원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반 대출, 고금리 대출을 정책 자금 대출로 대안한다든지, 또는 정책 자금 대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경이 되면은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통지를 해줘서 그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이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등급이 몇 등급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믿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등급 조회뿐만 아니고 모든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 금융회사의 이자율이라든지 예금 이자율이라든지 대출 이자율을 조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 그죠? 그거는 이제 전체 본인의 금융회사의 금융 거래를 다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거든 FINE 파인을 여러분 수시로 좀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금융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여러분 반드시 좀 수시로 연사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용관리의 진실과 허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 조회하면 무조건 신용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제 안 떨어지죠. 2011년부터 10월부터는 조회하면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출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도가 낮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금만 1억 있는 사람하고 대출 1억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신용등급이 좋으냐면 대출이 있는 사람, 또 신용카드 사용한 사람이 더 신용등급이 좋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연체 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맞죠? 그러나 즉시 오르지 않고 평균 4.3개월 걸립니다. 심지어는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소득 또는 자산이 많아도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재산하고 예금만 돼도 반드시 등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세금 체납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 지방세 다 체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안 좋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죠. 삼각포가 될 수 있겠죠. 대출이 많더라도 이자 연체가 없으면 신용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이 안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그죠? 자, 8번째, 여기 좀 제가 질문하면은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의 신용도가 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떨까요? 뭐 결혼 안 해도 기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배우자의 배우자가 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렇죠. 예. 이 신용도는, 신용등급은 개개인의 개인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배우자든 가족이든 신용등급이 나의 신용등급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자, 남편이 신용등급이 안 좋다. 아마 한 7, 8개 나온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기 안 쉽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 이제 배우자라도, 아내라도 신용등급이 1등 나온다. 그러면 아내가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보증을 서서라도 대출이 꼭 필요하면은 등급이 좋기 때문에 보증을 서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적이 안 좋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하시고 등급이 반대로 좋으면은 재무 관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같이 떨어지면 사실은 어렵죠. 자, 카드 이용 대금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떻습니까? 네, 미치죠, 그죠? 카드도 소득 규모, 연체가 없이 카드 사용하면은 긍정적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만은 소득도 없이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카드 대금을 결제기일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 연체가 됐다. 하면은 신용 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지, 그죠?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용거래라는 뭐죠? 예금거래 아닙니다. 그죠? 대출거래 또는 신용카드 결제거래, 그 다음 공과금 결제거래, 이런 것들이 신용거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제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 금융회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사실 은행에 있으면서도 이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몰랐는데 심지어는 고객이 알았겠습니까? 이 대출금리 인하 요구 알게 된 지가 불과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금융회사는 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는 있다는 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100조의 대출이 있다, 여신이 있다 하면은 1%만 금리를 낮춰주면 얼마가 수익이 줍니까? 1조죠. 0.1%면은 1000억이 이자가 줄어버린다, 그죠? 그런데 왜 고객한테 자동적으로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줍니다. 또, 설령 이 내용을 알고 창구에 와가지고 금리 인하 좀 해주세요 해도 쉽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제도가 2002년도 생겼으니 뭘 안 해줬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창구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하 요구에다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왜 나는 이 은행에 거래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했고, 거래도 아주 잘하고 있고, 연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보다는 금리가 높으냐. 그래서 나는 이 은행 거래 못하겠다. 옮기겠다.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만이 겨우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한다, 그죠? 저도 옛날에 은행 집에 있을 때에 창구에 와가지고 큰 소리, 고함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가보면은,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 하거든. 지점장님 거래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거래도 많이 하고 우수 거래인데 왜 대출금 높습니다. 거래 다른 데 옮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저한테.
그럼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고객을 살 안으로 지점장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은, 금리 요구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창구직원 대부분 불러가지고, 뭐, 김대리, 이 고객님, 금리 인하를 좀 낮춰드리라. 그때서 비로소 낮춰준다, 얘기죠. 즉 말해서, 은행 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그래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됐단 말. 무슨 말이죠? 법제화됐단 말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옛날 다니던 은행 한번 가보니까 고객님은 대출금리를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는데 아주 작게 붙여놨어요. 고객이 잘 안 보이도록. 지금도 그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은행도 어떻습니까? 주식회사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요구하면 다 해줄 수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 요구를 고지를 불이행했다면 은행에서 과태료를 1,000만 원 부과를 받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내가 정정당당하게 은행 가가지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입니다. 첫째, 실업자인데 취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취업 중에 승진이 됐다. 그 다음 소득이 월급이 올랐다. 신용등급이 뭐 2등급에서 1등급 되었다. 그 다음 내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뭐 세무사라든지 농부사라든지 자격을 취득했다. 그 다음 우수 고객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 다음 내가 재산이 증가되었다. 이 재산 증가는 30% 이상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가 감소되었다. 부채 감소도 마찬가지 30% 감소됩니다. 이러한 8가지의 사유가 있다면은 이러한 증명서를 갖고 거래은행에 가셔가지고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작년에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몇 건이죠? 약 33만 8천 건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하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10년일 이내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이 없죠. 금리 인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폭이 0.85%입니다. 자, 내가 은행에 1억을 대출받아 있었다. 근데 0.85% 감면이 됐다, 인하가 됐다면은 연간 얼마죠? 85만 원이죠. 연간 1억 대출받으면 85만 원이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8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정정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비단 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뿐만 아니고 제2금융권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라든지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다 요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은행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리회사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연이에. 그죠? 그 다음에, 동일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 불가하다. 자, 내가 뭐, 신용등급이 올랐는데 또 6개월 올랐다. 그럼 또 금리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청 제한을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청약하면은 보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금시초문으로 듣는 대표자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정책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겠다 해서 일반 대출을 한 1억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당장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그냥 보통 예금에다가 예금을 예출해야 됐습니다. 지금 보통 예금 금리가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거든요. 근데 대출이자는 뭐 보면 아무리 못해도 뭐 3%, 4%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갚지 않은 이상에는 대출이자만 계속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표님, 이 갚으면 되는데 왜 안 갚습니까? 갚으면 또 다음 대출 받기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은행, 금융회사 이제 전문가로서, 금융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자금 여유가 있다면은 무조건 일단 대출을 갚아라. 근데 은행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출을 1억 받으면서 소면서는 좀 이제 속된 표현으로 꺾기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뭐 보험도 하나 해달라, 적금도 하나 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험료 없고 적금료 빼서 내 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고 지금은 금리가 높은 금리지만은 나중에 금리가 저렴한 정책 금리로 대안받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 직원들이 요구하는 걸 하나 정도는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자금 내려왔다. 제한된 적금 자금을 이제 그 창구 직원이 그럼 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선 저 자금 배정할 것이냐는 이 사람이 내 banka 수량에서 보험을 하나 해주더라. 그 다음에 카드를 하나 발급해 주더라. 그 다음에 적금을 해주더라. 이 사람도 뭐 전혀 안 하겠습니까? 자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는 간혹 있기 때문에, 물론 전혀 자금 사정이 안 되면 우리가 적금 굳이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형편이 된다면은 대출이 있더라도 많이 말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생색을 내는 정도로 금융회사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해두면 나중에 그 이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걸 좀 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계속 4% 주고 예금 이자 하나도 없는 거 그래 장기간 이렇게 해두는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갚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출이 이제 내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제 임차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한 3천만 원 이제 내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왜? 다시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3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지금 당장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임대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을 3천 원 받았습니다.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얼마 안 가서 부동산에서 다시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도시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럴 경우에 불과 며칠 만에 대출받은 금액을 다시 상환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태까지는 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그죠? 상환 수수료가 부담된다, 그죠? 그래서 자, 대출을 갚으려고 하니까 1% 내지 1.5%의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니까 안 갚고 그대로 이제 통장에 둔다, 그죠? 이자는 이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적어도 보험계약 철회만큼 14일 이내에 대출을 상환한다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제도는 한 3년 됐습니다. 이 제도 잘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 보증을 반환할 때 대출 받아가 다시 보증금 들어오면은 갚으면은 즉 14일 이내에 대출을 갚으면은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모든 대출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담보대출 2억 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 원 이하의 대상에만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건조당권 설정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대출 체결을 한 이점은 제일 중요한 이점 뭡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대출을 지급한 이력이 삭제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철회도 무제한 인증을 안 해줍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최소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없다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5천만 원 빌립니다. 그 대출을 받는 자 해가지고 그럼 이제 자금이 있으면 일단 자본금 충당해 놓고 그 다음날 변제를 해버리거든요. 실제로는 그 자본금이 아니죠. 좀 가상 납입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법무사나
그거는 이제 자금 여유 있는 사람이 자본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사채이자를 빌려준다 이거죠. 빌려줘가지고 며칠간 고리 대금을 해놓고 다시 대금을 상환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 1억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자본금이 필요한 사람 빌려주고 한 며칠 있다 다시 돈을 이제 변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받은 은행에 다시 갚습니다.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최고금리 24%의 대출이자를 받고 은행에는 담보대출은 몇 프로입니까? 한 3%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갭이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 차나요. 그럼 20% 갭을 대출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해주고 또 갚고 또 대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또 고금리에 빌려주고 또 상환하면 또 갚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사채놀이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행사를 제한을 뒀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은 금융회사는 2번 해라, 연이에. 그 다음에 전체 금융회사는 6월 1일로 제한을 뒀습니다.